지금까지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연현상이 어떤 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일어난다고 했죠. 일을 해야. 그리고 일을 해도 안 일어나는 일 있지. 연력학체의 1법칙을 유비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일어나요. 그런 건. 그런데 헛심을 쓰지 마세요. 일단 연력학체의 1법칙을 통과한 애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애들이 어떤 건지, 어느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죠? 그게 엔트로피지. 근데 그냥 엔트로피가 아니고 무슨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예요.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경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토탈 엔트로피 값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발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인데, 이 엔트로피가 그냥 엔트로피가 아니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거 다 따져서 그 합을 구해서 그 합이 0보다 같거나 크면 자발적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비자발적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엔트로피 따지려면 서라운딩까지 계속 따져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부립니다. 꾀를 부려요. 꾀를 부려서 서라운딩은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만 생각을 해도 자동적으로 서라운딩까지 다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도록 꾀를 부린 거야. 어떻게 꾀를 부렸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그 유명한 깁스 에너지와 헬름홀츠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깁스 에너지와 헬름홀츠 에너지는 시스템에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서라운딩 따지지 않고 시스템만 따져도 결과적으로 서라운딩까지 다 따진 거와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사람들이 꾀를 부린 결과로 나타난 게 깁스 에너지와 헬름홀츠 에너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어떤 시스템이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있어요. 서라운딩하고 서멀 이퀄리브리움에 있고 온도는 T야. 이럴 때 그 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등식, 그게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라고 했었죠.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 요거지. 그렇죠? DS는 T분의 DQ보다 같거나 크면 그러면 자발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인 방향은 토탈 엔트로피가 결정한다며 왜 또 느닷없이 이건 또 뭐야? 마음에 안 들지? 그죠? 근데 이게 바로 토탈 엔트로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왜 그런지. 이항을 했어요. 이게 뭐야?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DQ는 뭐예요? 시스템 관점에서 힛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DQ가 플러스면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DQ가 마이너스면 서라운딩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마이너스 DQ는 뭐예요? 서라운딩 관점에서 표현된 힛의 출입량이에요. 그렇죠? DQ가 시스템 관점에서 표현한 거라면 마이너스 DQ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DQ 서라운딩이야. 이게 바로 마이너스 DQ가 DQ 서라운딩. 그렇다면 이거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고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T분의 DQ 서라운딩이니까 이게 뭐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이잖아. 그렇죠? 클라우지우스 이퀄리티라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량의 그 합이 0보다 같거나 커야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토탈 엔트로피가 자발성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씩 장난을 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시스템의 볼륨이 일정해. 그리고 어디셔널 웍이 없어요. 난 익스펜션 웍이라는 건 뭐 일렉트리컬 웍 같은 어디셔널 웍을 얘기하는 거라겠지. 어디셔널 웍이 없어. 그리고 볼륨이 일정할 때 구구단 1단에 해당하는 거 DQ하고 DU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가정하에서는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이것도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예요. 어떤 가정하에서?
볼륨이 일정할 때. 그렇죠? 결국은 볼륨이 일정할 때 마이너스 T분의 DU 이게 바로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보세요. DS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고 상태 함수야. DU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이고 상태 함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시스템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 둘 다 상태 함수인 얘네들만 생각을 해도 서라운딩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그렇죠? 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스템의 상태 함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가정을 조금씩 넣어주게 되면 좀 더 가봅시다. 앞에 있는 식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항을 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T를 곱한 거예요. T는 절대 온도니까 부호가 안 바뀌지. 자, 요식으로부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볼륨이 일정할 때 우리가 여길 Q 대신에 DQ 대신에 D라고 썼던 거였고 볼륨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터널 에너지도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스템의 볼륨도 일정하고 인터널 에너지도 일정해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이 0이 돼버리죠. 그리고 T는 또 0에다 곱하면 없어지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만 하면 변하지 않거나 증가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러한 공정은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서? U와 V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보면 돼. 서라운딩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것만 보면 자발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왜 걱정을 안 해도 되냐는 거야. 약간 불안하잖아. 정말 서라운딩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따져봅시다. 자,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자발적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서라운딩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터널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서라운딩 걱정을 안 하려면 여기에 인터널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이거야. 왜냐하면 볼륨이 일정할 때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시세 출입량이잖아. 그런데 인터널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러면 서라운딩 쪽으로 힛이 관계 없다는 거야.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온 힛도 없다는 얘기고. 그죠? 힛이 출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가 변했을 리가 있어요? 없죠? 그지?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 변한 거 없으니까 토탈 엔트로피 따질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의 의미는 바로. 그렇죠? 별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U와 V가 일정하다고 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비슷한 방법으로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일정하니까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DU가 감소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인터널 에너지가 감소하면 자발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딴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스템의 인터널 에너지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안 변했는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가 줄었다면 얘는 무조건 자발적이다라는 거야. 그지? 이것도 왜 그런지 봅시다. 여기 답을 써놓긴 했는데 결국은 토탈 엔트로피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S,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며. 그죠? 그러면 이제 뭐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왜 이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지? 볼륨이 일정하거든. 볼륨이 일정한데 DU가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뭐예요? DQ가 마이너스라는 거거든. DQ가 마이너스면 힛이 어디로 갔어요? 서라운딩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S하고 V가 일정한 조건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에 요것만 봐라.
이거를 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게 바로 시스템은 하나도 안 변했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그 합은 토탈 엔트로피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자, 지금 내가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는 기본적으로 토탈 엔트로피가 늘어나면 자발적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떠한 콘스탄트 베리어블 조건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태 함수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인터널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걸 봤어요. 요거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 거야.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때 dq가 dh죠. dq가 dh예요. 어디셔널 웍이 없고 압력이 일정하면 dq가 dh, 이건 구구단 1단이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에서 dq를 dh로 바꿀 수 있고 이것도 뭐 이항을 한 다음에 온도를 곱해갖고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그냥 반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압력이 일정할 때 식이 이렇게 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엔탈피도 일정하다면 그때는 여기가 0이니까 ds가 증가하면 된다는 거야. 자발적이기 위해서. 그지? 여기서 ds란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얘기해요. 서라운딩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하면 무조건 토탈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얘기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되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없냐 이 말이야. 요 과정 때문에 그런 거죠. 요 과정 때문에.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조차도 일정해 버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엔탈피 변화가 바로 시세 출입량인데 시세 출입이 없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서라운딩으로 출입한 힛이 없는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변할 일이 없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이번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게 다 없어지니까 엔탈피가 감소하면 된대. 시스템의 엔탈피가 감소하는지 늘어나는지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의 엔트로피 일정하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할 텐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엔탈피는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왜?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DH가 바로 DQ거든. DQ가 마이너스면 DQ 서라운딩은 플러스일 거 아니야. 따라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겠죠. 게다가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일정하니까 토탈 엔트로피는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그렇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된다. 라는 거야. 인터널 에너지, 압력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거 갖고 여기서 얘기했고, 전 슬라이드에서는 온도와 볼륨이 일정한 거 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두 번 했죠. 그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에서 얻은 식이에요. 단 이 식을 얻을 때는 볼륨이 일정하다. 이 식은 압력이 일정하다. 물론 어디셔널 웍은 없다고 했었고 이 두 식을 얻었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상태 함수만 집중을 해서 봐도 서라운딩 걱정할 필요 없이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이왕 이런 거 아예 상태 함수를 새롭게 하나 정의하자 이거예요. 두 개를 정의해서 하나가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 A와 깁스 에너지 G를 정의해요. 각각 이게 정의식이야. 왜 이렇게 됐냐고 묻지는 마세요. 결론을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의했어. A는 U-TS, G는 H-TS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딱 봐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눈치가 오죠? 여기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여기서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눈치가 벌써 딱 티가 나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두 식을 다 미분을 해봅시다.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미분을 하면 이거를
TDS하고 SDT 두 개가 나오는데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DU하고 여기서 텀 두 개 중에 SDT는 지워지고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DS하고 SDT가 나오는데 SDT는 없어진 거야. 식이 이렇게 되지. 온도가 일정할 때 식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얘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두 식은 무슨 조건이야? 볼륨 일정하다. 프레셔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입하고 나면 걔네들이 가져야 되는 식에는 조건이 두 개가 붙겠지. 여기 온도, 여기 볼륨. 여기 온도,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 각각 이런 조건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식은 뭐야? 요 식과 요 식은 뭐예요?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러티예요. 그냥 언제? 얘는 온도와 볼륨이 일정할 때, 얘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의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러티에 불과해요. 따라서 이 식의 의미는 뭐야? 좌변은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토탈 엔트로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토탈 엔트로피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뒤에 가서 더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토탈 엔트로피와 관련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식을 보니까 헬름홀츠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변하지 말아야 돼. 리버서블이면 변하지 않고 0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감소해야 돼. 자발적이기 위해서는. 얘도 자발적이기 위해서는 깁스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새로운 함수들, 헬름홀츠 에너지와 깁스 에너지를 도입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새로 도입한 시스템의 헬름홀츠 에너지가 줄어드는지 그것만 보자 이거예요.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줄어드는지 그것만 보자 이거야.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거 쓰고 온도와 볼륨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거 쓰고. 그렇지? 둘 다 해당 안 되는 조건이면 뭘 써야 돼? 그냥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러티 연력학 제2법칙의 토탈 엔트로피 갖고 해야 되겠죠. 그땐. 자, 이 식의 의미를 이제 좀 봅시다. 이 식의 의미는 일단 1차적인 의미는 이거죠.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헬름홀츠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변하지 말거나 이래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경우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퀄 요게 나타나는 게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 리버서블 프로세스라는 건 언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 그래서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때는 헬름홀츠 에너지가 0이 되죠. 헬름홀츠 에너지가 0이 되면 이제 이퀄리브리움이고 그렇지 않다면 헬름홀츠 에너지가 감소해야지만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헬름홀츠 에너지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도와 볼륨이 일정할 때 특별히 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없고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없다. 어느 방향으로 특별히 자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음의 값이다라는 거는 특정 방향으로 가려는 자발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양의 값이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식이 나온 게 원래 여기에서 나온 거지. A는 U-TS인데 T하고 V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DU는 -TDS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요 부등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식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헬름홀츠 에너지가 감소하면 자발적이라는 말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려고 하고 내부 에너지가 작아지려고 하는 경향과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작아지고 이게 플러스로 커지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자연에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고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해석을 하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연에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자연의 자발적인 스폰테니어스 프로세스와 관한 경향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달랑 하나예요. 토탈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 이 식이 바로 토탈 엔트로피 증가를 얘기해 주는 식이에요. 칠판으로 옮겨주세요. 저 식을 다시 써봅시다. dA, t하고 v가 일정할 때 du 마이너스 td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t로 나눠 봅시다. 마이너스 t로 나눠요. 마이너스 t로 나눠. 이거 마이너스 t로 나누면 플러스가 되고 t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t를 여기다가 또 나누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지? 이게 뭐예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건 뭐야? 이건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량이죠. 왜? 온도와 볼륨이 일정하다며. 볼륨이 일정할 때 du는 뭐예요? dq?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뭐야? dq. 서라운딩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이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합이 토탈 엔트로피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이게 증가하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이 말 자체가 온도와 볼륨이 일정할 때는 헬름홀츠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요. 이 식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식의 의미는 이거예요. 토탈 엔트로피 증가해야 된다. 그냥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온도와 볼륨이 일정한 상태에서 쓰여진.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헬름홀츠 에너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 헬름홀츠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사실은 이 헬름홀츠 에너지는 work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헬름홀츠 에너지의 심벌로 A를 쓰죠. A. 이 A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깁스 에너지는 G라고 하잖아. 깁스라는 그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죠. G가. 헬름홀츠 에너지는 헬름홀츠에서 따갖고 H라고 하면 좋은데 엔탈피가 이미 있어. 엔탈피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데 왜 하필 A냐? 독일어로 work, 그게 아르바이트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르바이트, 돈 버는. 아르바이트가 work이야. 그 아르바이트에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헬름홀츠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A가 바로 뭘 의미하냐 하면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 그 크기를 얘기해요. 식으로 표현하면 델타 A는 W max 값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dW max가 dA 이걸 의미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헬름홀츠 에너지 A를 갖다가 maximum work function 또는 work function, 아르바이트 펑션 이렇게 불러요. 자, 요 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시작을 클라우지우스 이니퀄리티 갖고 요거 양변에 t를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연력학체 1법칙에서 나온 식 du는 dq 더하기 dw. 여기에서 dq가 있으니까 du 빼기 dw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여기에서 dw를 남기고 나머지를 반대로 이항을 했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렇죠? 식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로부터 이게 얻어져요. 왜냐하면 요 식은
등호가 있고 이퀄이 있는데 이 이퀄은 언제 달성되죠? 리버서블 프로세스일 때 달성돼요. 따라서 리버서블 프로세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 맥시멈 워크라고 했었죠?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이 맥시멈 워크예요. 따라서 이퀄이 되면 여기에 이제 맥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때 하는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이 하는 일이 맥시멈 워크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게 뭐야? du-TDS. 이게 온도가 일정할 때의 뭐예요? 헬름홀츠 에너지죠.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뒤에 마이너스 SDT까지 또 있어야 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그건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온도가 일정할 때 헬름홀츠 에너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헬름홀츠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이다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스템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으면 뭘 계산해야 돼?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두 상태 사이에 헬름홀츠 에너지 차이값을 구하면 그게 그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가 잔꾀를 좀 부리느라고 정의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게 또 이런 기특한 의미까지 있어. 네. 그죠? 기특한 함수예요. 헬름홀츠 에너지.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을 의미하는데 앞에 있는 그 식을 이제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맥시멈 워크는 델타 A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델타 A는 델타 U 마이너스 T 델타 S고 그렇죠? du 마이너스 TDS 그거를 적분한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의미를 곱씹어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두 경우에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맥시멈 워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자, 이 그림처럼 이게 이 텍스트 지우세요. 이 책에 뭐 텍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닌데 사실 지금 업로드한 강의 자료에는 이거 내가 다 지워놨어요. 근데 이 업로드하기 전 거를 또 띄워놓은 모양이야. 첫 번째 케이스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 봅시다.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렇죠?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요게 자발적이기 위해서는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델타 U가. 지금 델타 S가 마이너스니까 두 번째 텀이 플러스잖아. 따라서 델타 A가 마이너스여야지 자발적일 텐데 자발적이기 위해서는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델타 U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야?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야?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지금 시스템이 일을 한다는 얘기야,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이때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소모된 내부 에너지의 크기보다 많을지 작을지 이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따져요? 이상하네. 전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 배울 때 내부 에너지는 출입한 힛과 웍의 합이라고 하면서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 소모된 만큼 웍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내부 에너지 소모된 만큼 웍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봅시다. 지금 델타 S가 네거티브면 델타 U, 이거 네거티브지 지금. 자, 그런데 이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은 소모된 내부 에너지보다 작아요. 내부 에너지가 100이 소모됐으면 희망사항은 100만큼 다 일을 하면 좋겠어. 최대치의 웍. 100이 소모됐으니까 최대치의 웍은 100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최대치가 100보다 작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했어요. 근데 자발적이라며.
자발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게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0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증가시키기 위해서 히트로 나가버리고 70만 실제로 워크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워크는 작게 된다라는 말이야.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감소할 때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헬름홀츠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헬름홀츠 이것도 지우세요. 텍스 얘기 마음에 안 들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거를.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 인터널 에너지 감소했다 그래서 그만큼 그대로 맥시멈 워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 워크의 크기가 바로 헬름홀츠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 저자가 텍스 얘기를 꺼낸 건 내가 소득이 1억 원이라 그래서 연소득이 1억이라 그래서 그 돈 내가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떼가요. 한 2,500만 원 떼갈 것 같아. 추측컨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7,500밖에 없잖아. 그 얘기예요. 세금 떼가는 게 히시야. 자, 두 번째 케이스. 요번에는 이것도 지우세요, 그냥.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나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늘어나. 자, 그러면 델타 S가 양이에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양이면 요 두 번째 텀은 이제 음이 돼버리네. 델타 A가 감소해야 된다며. 근데 이게 이미 음의 값이야. 그러면 델타 U는 뭐 좀 플러스여도 되네. 그죠? 근데 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워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를 따져야 되겠지. 우리는 지금.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데 워크를 자발적으로 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 다만 이 내부 에너지 감소가 뭐 감소 많이 해도 되지. 뭐 감소하면 많이 워크를 하겠죠.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때는 시스템이 하는 일이 내부 에너지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100이 줄었어. 근데 일은 150을 한단 말이야. 이런 기특한 놈이 다 있나? 네? 내부 에너지는 100이 줄었는데 일은 150을 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지금 증가했죠.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히시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죠? 히시 시스템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들어온 히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요인이 있죠. 그죠? 그런데 워크를 하면서 또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 지금 내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히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요인이 있고 자발적으로 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네트 값이니까 델타 U는 실제로 워크한 것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인터널 에너지 감소반보다 더 많은 워크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야. 내부 에너지 100이 줄었어. 근데 내가 일을 150을 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히시 50 들어왔다는 얘기죠. 50. 히시 50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소모한 것보다 더 많은 워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가용 가능한 맥시멈 워크가 더 커지게 되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헬름홀츠 에너지를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아저씨 어디 갔냐? 텍스 얘기가 여기 또 있구나. 이걸 더 텍스 리펀드라고. 연말정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연말에 연말정산해. 여기서 세금을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냈으면 다시 돌려받거든.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아유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마음에 들어. 나 세금 돌려받는 건 마음에 드는데 여기다 비유하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지우고.
빛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라운딩으로부터 시스템으로. 그래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맥시멈 웍이 더 커져요. 그래서 헬름홀츠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맥시멈 웍이 되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 변화량 그거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웍의 최대치 이걸 따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깁스 에너지로 가봅시다. 깁스 에너지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면 자발적이라는 거죠. 이 깁스 에너지는 화학에서 또는 화학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들이 압력이 일정할 때 대기압, 예를 들면 대기압 같은 데서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깁스 에너지가 사실은 헬름홀츠 에너지보다 화학에서는 훨씬 중요해요. 자발성의 판단 근거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면 자발적이다 라는 거고, 화학 반응을 예를 들면 어떤 화학 반응이 정반응이 가는데 그 정반응의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러면 그 정반응이 자발적인 거고, 어떤 화학 반응에 정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깁스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정반응은 자발적이지 않고 역반응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은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리액턴트로 가만히 있겠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깁스 에너지의 정의식으로부터 DH-TdS-SDT인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SDT는 없어지고 식이 이렇게 되죠.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러티의 또 다른 표현식에 불과해요. 자, 이 식 역시 아까 헬름홀츠 에너지 이상하게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 역시 뭐 주렁주렁 말은 잔뜩 써놨는데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t분의 dh, 이것도 양변을 다 마이너스 t로 나누면 저 칠판에서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요 부분, 요게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고 이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두 개의 합, 토탈 엔트로피 변화죠. 이게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자발적이기 위해서. 그리고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하고 똑같다. 그 얘기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언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깁스 아유, 목이 매네.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시스템의 깁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말이 바로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발적인 흡열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흡열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이면 이게 뭐겠어? 플러스겠죠. 따라서 이게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흡열 반응은 힛이 서라운딩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케미칼 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반응이잖아. 따라서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런 반응의 경우에는 이 흡열 반응이 자발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 전체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거보다가 큰 플러스여야 되죠. 그지? 결국은 어떤 흡열 반응이 자발적이라고 한다면 그거의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 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다. 자발적인 발열 반응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자발적인 발열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발열 반응이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야. 여기 플러스예요. 그죠? 서라운딩 엔트로피 증가해. 따라서 여기서 엔트로피 좀 감소해도 상관없거든. 뭐 늘어나면 땡큐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야. 흡열 반응이 자발적이다. 흡열 반응이 자발적이면 이거는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몰수가 증가한다거나 또는 프로덕트 중에 뭐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헬름홀츠 에너지가 바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최대치의 일이라는 건 PV 워크하고 난 PV 워크, 그걸 다 합친 모든 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깁스 에너지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난 PV 워크, 난 익스펜션 워크의 크기를 나타내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깁스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그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렉트리컬 워크 같은 난 PV 워크의 최대치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전진이 뭐 이런 그 전기화학 셀을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는 깁스 에너지가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셀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워크, 일렉트리컬 워크의 크기를 이거로부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델타 G가 맥시멈 어디셔널 워크의 크기하고 똑같은데 왜 이런지 이것도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깁스 에너지도 깁스 프리 에너지 또는 뭐 그냥 프리 에너지 이렇게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인터널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제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난 PV 워크의 실제 크기는 깁스 에너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불러요. 증명을 해보면 이게 엔탈피 정의식이고 이게 깁스 에너지 정의식이죠. 요 식을 미분을 한 건데 요거 미분했고 du는 dq 더하기 dw고 pv 미분은 좀 이따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SDT도 붙어 있어.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런 조건을 내가 아직 안 달았거든. 자, 그리고서는 얘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요 DH 자리에다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DW, 어이구. 똑같은 식 다시 쓴 거고 여기에서 일단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 이거 언제 써? DG를.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지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요거 없어지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맥시멈 어디셔널 워크죠. 맥시멈 워크는 언제 달성돼?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달성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리버서블 프로세스다라고 가정을 하면 DW를 DW 리버서블이라고 써야 되고 DQ도 DQ 리버서블이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고 DQ 리버서블은 바로 TDS지. 왜냐하면 DS가 T분의 DQ 리버서블이니까. 그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연력학적 정의잖아, 그게. 그래서 얘네 두 식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고 나면 여기 있던 TDS 여기다 대입했어요. 이게 이거하고 지워지고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요 녀석 리버서블 워크 이게 뭐 최대치긴 한데 지금 여기에서 워크에는 익스펜션 워크하고 난 PV 워크, 어디셔널 워크가 있죠. 난 PV 워크 두 개의 합이에요. 근데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의 워크이니까 그 PV 워크는 마이너스 PDV지. 여기 익스터널 프레셔가 아니고 그냥 프레셔죠. 그지?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내외부 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 워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 자리에다 대입해야죠. 대입하고 나면 벌써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겠네. 대입한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얘하고 얘 지워지고 이게 남죠. 그지? 근데 아까 깁스 에너지 언제 쓴다고 했어 우리?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압력도 일정하다고 하면 이거 지워지잖아 이제.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그 어디셔널 워크, 난 PV 워크, 예를 들면 일렉트리컬 워크 같은 그런 것들의 최대치가 바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연료전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기적인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일을 하는 걸 텐데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이거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두 상태의 깁스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값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렉트리컬 워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똑같은 말을 또 써놨지? 네. 네. 다시 정리한 건가 봐.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질문. 아이고, 힘들어. 질문. 자, 좀 더 가봅시다.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쉬운 얘기만 남았어. 하지만 많이 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공 기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이 쓰는 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쉽지만. 자,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오브 리액션 또는 뭐 스탠다드 리액션 깁스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거. 이 녀석. 여지껏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뭐 스탠다드 엔트로피 오브 리액션 이런 얘기 다 했잖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자, 이 값은 사실은 이렇게 계산돼요. 왜? 스탠다드라고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한 거지요. 퓨어 서브스턴스 1바. 그지? 그 다음에 특정 온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델타 G는 어떻게 돼? dG는 dH-TDS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스탠다드 엔탈피와 스탠다드 엔트로피 변화량을 알면 그거로부터 그냥 얘는 계산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 값을 알면 이거 그냥 계산돼.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설사 연력학 제1, 2법칙에 대한 뭐 이런 잡설을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허구나 맨날 쓰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엔트로피 오브 포메이션, 이 얘기도 우리가 다 공부했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깁스 에너지도 포메이션 반응, 화합물을 레퍼런스 상태에 있는 엘리먼트로부터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 그 반응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량, 그걸 갖다가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그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표준 생성 깁스 에너지.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똑같아. 우리가 전에 배웠던 식하고. 이 식 완전히 똑같죠? 뭐하고 똑같아? 엔탈피 배울 때 나왔던 거. 그지? 왜 식이 똑같아졌을까? 요식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엔탈피 변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레퍼런스 스테이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게 되나? 헤스의 법칙 얘기하면서 델타 H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삥 돌아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이식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깁스 에너지도 상태함수거든. 그러니까 델타 G, R을 포메이션 깁스 에너지 가지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다 합하고 리액턴트에 대해서 다 합해서 그 차이 값으로 구해도 되죠. 상태함수니까. 예제를 하나 봅시다. 일산화탄소하고 메탄올하고 반응해서 아세틱 애시드가 되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 변화값을 구해라. 298 상원에서 구하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계산해 보면 되겠네. 편하게. 문헌을 찾으면 이 값도 다 나와요. 이거 3개에 대해서 이 값 다 나오고, 이거 3개에 대해서 또 이 값도 다 나오니까 그냥 넣기만 하면 되지. 포메이션 값자로 그 구했네. 네. 포메이션 엔탈피 갖고 구했네요. 뭐 이거 다 알려져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예. 델타 H, 요식 포메이션 엔탈피에 대해서 프로덕트 다 더하고 리액턴트 다 더해서 그 차이값 갖고 한 거예요. 요게 프로덕트가 뭐냐? 초산. 이거가 각각 뭐 일산화탄소하고 메탄올이겠죠. 그랬더니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야. 발열 반응. 그래서 얘를 구했어. 얘를 구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요것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식이네. 그렇죠? 이게 서드로 엔트로피라고 했었죠. 줄여서 그냥 우리가 스탠다드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건데, 몰라 스탠다드 엔트로피. 요거 값,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에 대해서 문헌에서 찾아갖고 계산하면 되지. 엔트로피가 감소하네. 그지? 왜 감소해? 당연하죠. 여기 기체가 있어. 몰수가 줄어들었어. 게다가 있던 기체가 없어졌어.
이건 당연히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상대로 마이너스야. 이 두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86.2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응은 어떻다? 자발적이다 라는 거야. 내가 아무 짓거리 안 해도 자발적으로 저 반응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거는 연력학에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아무 짓거리 안 해도 그 반응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몰라. 만 년이 걸릴지 1시간이 걸릴지 1초가 걸릴지 그거는 몰라요. 뭘 해야 알아? 공업물리학 2를 들어야 알죠. 그렇죠? 반응 속도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픽으로 엔탈피도 그랬고 엔트로피도 그랬고 이온은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 분리해서 팔질 않아.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우리가 따로따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의로 프로톤에 대해서 물속에 퐁당 빠져있는 프로톤에 대해서 0이라고 놨었어. 마찬가지로 깁스에너지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요 녀석에 그거를 0이라고 그냥 놔요. 그리고 나머지 이온들은 다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 얘하고 반응해서 물속에 퐁당 빠진 프로톤과 물속에 퐁당 빠진 염소 이온이 나오는 이런 반응이라고 합시다. 이 반응을 델타 G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델타 H하고 아까 전에 예제했듯이 그렇게 하면 이거 구할 수 있겠지. 뭐 하여간 이렇게 안다고 칩시다. 이게 이 값인 걸 알아. 그러면 얘의 값이 바로 이 값이 돼버려요. 왜? 델타 G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의 포메이션 값과 이거의 포메이션 값 합하고 마이너스 이거의 포메이션 값, 이거의 포메이션 값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걸 다 계산하면 이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포메이션 값이 얼마야? 0. 얘의 포메이션 값이 얼마야? 0. 이것도 0. 따라서 얘의 포메이션 값 빼기 0 빼기 얘의 포메이션 더하기 0 빼기 0 빼기 0 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의 포메이션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란 얘기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다 정합니다. Cl-이온은 이 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것도 다 정해서 이미 테이블로 다 돼 있어요. 서모다이나믹 테이블에. 여러분들은 찾아서 읽기만 하면 돼 그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깁스에너지가 상태함수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온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물 분자가 둘러싼다 그랬죠. 솔벤트 속에 이온이 들어갈 때 솔벤트가 이온을 둘러싸는 이러한 걸 갖다가 솔베이션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그 솔베이션을 일으키는 솔벤트가 물일 때 그러한 특별한 솔베이션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됐건 솔베이션이 됐건 하이드레이션이 됐건 솔벤트들이 이제 이온 주위를 둘러싸게 되는데 이 솔베이션이 일어날 때의 깁스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고 싶은 거야. 자, 그거를 위해서 앞에서 봤던 이 반응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반응을 수소 기체 H2와 Cl2 기체가 만나서 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온이 된다면 이온이 물속에 퐁당 빠져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는 이걸 구한 거죠. 리액턴트 스테이트가 여기고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여기야.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를 구한 거야. 앞에서는. 그렇죠? 이것 빼기 이거를 구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위로 한 바퀴 삥 돌아도 되잖아. 이렇게. 왜냐하면 상태함수니까. 그리고 프로덕트 스테이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오면 원위치로 돌아온 거니까 이때 델타 G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상태함수인 걸 이용을 해서 솔베이션의 깁스에너지를 얻어보려 그래요. 사실 얻는 건 아닌데. 자, 여기서부터 일단 가봅시다. 여기에서 뭐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지. 132. 뭐 이거 저기는 모른다고 써놨는데.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요 단계는 뭐죠? 지금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가 됐죠. 이거 쪼개진 거지. 디소시에이션. H2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이거 문헌 찾으면 나와요. 218이래. 흡열 반응이네. 그 다음에 얘는 0이고 이건 0이고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죠.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돌으면서 합하면 다 0이 돼야 돼. 디소시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요거 수소 원자가 H 플러스가 되는 거. 이거는 이온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온화 에너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불러요. 중성인 원소로부터 전자 하나를 떼서 양이온을 만드는데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 예,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Cl2가 또 Cl로 원자로 쪼개진 거죠. 이것도 Cl2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이거 쪼개는데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뭐냐 이게. 중성이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이걸 일렉트론 어피너티라고 불러요.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야. 일렉트론 어피너티라고 부르고. 예, 여기 써놨죠.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값들은 다 우리가 문헌에서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가스 페이지에 있는 양이온과 가스 페이지에 있는 음이온을 물속에 빠뜨려야 되죠. 그러면 솔베이션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Cl- 빠뜨려 갖고 솔베이션 되는 깁스 에너지, H 플러스 솔베이션 되는 깁스 에너지. 이 두 개만 알면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 숫자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숫자들 다 더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 요거. 그렇죠? 요거의 포메이션 값 더하기 요거의 포메이션 값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왜냐하면 H2하고 Cl2는 포메이션 값이 0이니까. 그렇죠? 이거 더하기 얘 빼기 얘인데 이거하고 이건 0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솔베이션 이 두 개. 이거 다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모르면 이거 알면 얘 계산할 수 있지. 반대로 이거를 여러 명이 알면 솔베이션 깁스 에너지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지? 자, 이 솔베이션이 일어날 때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관한 이거 강의 몇 시까지지? 지금 몇 시야? 내가 강의를 이렇게 빨리 했니? 너무 빨리 했구나. 더 천천히 해도 됐었는데. 이 솔베이션 깁스 에너지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식으로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막스 본이라는 사람이 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이 식을 제안을 했어요. 갑자기 말의 속도가 훅 느려지지. 네.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양이온이 뭐 예를 들어서 솔벤트가 물이에요. 그럼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물 분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 배항을 하게 돼요. 배항을. 왜냐? 이 솔벤트가 다이폴 모먼트를 지금 얘 갖고 있어. 특히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고 수소 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양이온에 대해서는 이런 모양으로 배항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얘네들이 가스 페이지에 소듐이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베이션에 관한 깁스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 자발적으로 가스 페이지에 있는 쟤네들과 그 이온들과 물이 만나면 이렇게 솔베이션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마이너스 값이야. 물 따로, 가스 페이지에 있는 이온 따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물 속에 이온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안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이 식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파라미터들을 보면 여기서 GI는 이온이 갖고 있는 차지 넘버예요. Na 플러스는 결국은 플러스 2를 얘기하는 거고 뭐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제곱하는 거니까 뭐 부호는 없어질 거고 2는 엘리먼트리 차지예요. 이거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상속값이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NA는 아보가드로 쓰고 파이는 3.14고 에필론 제로는 백큐um 퍼미티비티예요. 이것도 상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이온의 반지름. 그 다음에 에필론 R 이게 이제 렐러티브 퍼미티비티라는 거예요. 백큐um 퍼미티비티 대비 퍼미티비티가 얼마나 크냐 뭐 그 비율인데 어찌됐건 문헌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솔벤트의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값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다 1보다 큰 값이에요. 따라서 이 가로 안은 부호가 뭐야? 양수예요. 이 앞에도 다 양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우변은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값이에요. 특별히 솔벤트가 물인 경우에는 물에 여기다 렐러티브 퍼미티비티를 넣고 이거를 뭐 파이도 숫자 집어넣고 다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 결국은 물에다 빠뜨린 이온의 반지름 그리고 그 이온의 차지 그거에 의해서 하이드레이션이 될 때에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이 식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 막스 본이 오래전에 이 식을 제안을 했는데 뭐 얘는 뭐 이거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고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하면 결국은 진공 상태에 있는 이온 입자를 우리가 물 속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입자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끌고 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일렉트리컬 웍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 웍의 크기만큼 깁스 에너지가 줄어든다,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얻은 거예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백큐움에서 솔벤트로 이온을 가져가는데 해야 되는 일렉트리컬 웍의 크기로부터 이걸 얻어낸 거야, 이 식을. 그래서 이 식을 보면 특징이 일단 얘는 마이너스 값이다 라는 게 특징이고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이온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해피해지는 건데 그 이온의 사이즈는 작고 차지는 많고 그럴수록 더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차지 덴시티가 클수록 이온의 차지 덴시티가 클수록 깁스 에너지 오브 솔베이션 이 값이 더 큰 마이너스가 된다. 더 자발적으로 글로 막 가려고 한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10분이나 남았네. 야, 나는 강의 시간이 모자랄까봐 앞에 막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게 질문. 그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T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깁스 에너지나 그 DA를 써도 되는지. 항상 우리는 평형을 얘기하고 있죠.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걔들이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 평형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용해서. 그럼. 또. 오늘 앞부분에 특히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로부터 깁스 에너지와 헬름홀츠 에너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을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설명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하여간 세상에 어떤 변화의 자발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엔트로피밖에 없어. 토탈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변하지 않거나.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다 구라야. 다만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면 자발적이다 라는 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뒤에 뭐가 단서가 주렁주렁 붙어야 돼. 단서 안 붙이고 그냥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토탈 엔트로피밖에 없는 거예요. 오버롤 엔트로피, 토탈 엔트로피. 이 말에 대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말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인 거고, 그 클라우지우스 인이퀄리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궁색하게 제약 조건을 좀 달면 식이 좀 단순화되면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나 헬름홀츠 에너지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도입하고 나서 보니까 그 각각의 함수가 또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지. 맥시멈 웍,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1 또는 뭐 깁스 에너지는 난 PV 웍의 최대치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 과정들을 혼자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